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만화 슬램덩크를 통해 유명해진 말이지만 실제 농구에서도 리바운드는 공격 기회를 가져오거나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만큼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리바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림을 맞고 튀어져 나온 공을 낚아채야 하기 때문에 센터 포지션이 리바운드에 가장 유리하지만 포워드 정도의 신장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으로 NBA 역사상 최고의 리바운더로 이름을 날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악동 데니스 로드맨입니다. 2m 1cm로 당시 NBA 평균 신장보다 크지도 않았고 피지컬이 특출나게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어떻게 경기당 평균 18.7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내고 7년 연속 리바운드 왕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레전드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데니스 로드맨은 1961년 5월 13일 뉴저지주 트렌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로드맨이 3살 때 집을 나간 뒤 다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4명의 아내로부터 27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중 첫째였던 로드맨은 가족 부양을 위해 밖에서 일하기에 바빴던 어머니를 대신해 두 여동생을 돌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집에서도 쫓겨나 친구 집과 길바닥에서 먹고 자는 노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해방구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농구였습니다. 어렸을 때 줄곧 키가 작고 왜소했던 로드맨은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졸업반 때 170cm가 안 되던 키가 1년 사이에 20cm가 더 자라나면서 매일매일 일어나 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농구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구를 시작했다고 해서 마냥 순탄했던 것은 또 아니었는데 남들보다 늦은 21살에 주니어 칼리지 농구부에 입단했으나 낙제생이 되어 대학 생활이 끝날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그의 키가 2m 1cm까지 성장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사우스 이스턴 오클라호마 주립대 스카우터의 눈에 띄게 되어 장학금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에 더해 기숙사와 식비까지 제공해준다는 조건에 로드맨은 22살에 두 번째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오클라호마 대학에서는 평균 25.7점, 15.7 리바운드라는 우수한 성적에 3년 연속 NAIA 베스트상을 수상하는 놀라운 기량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1986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고 2라운드 27순위라는 낮은 픽으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지명을 받게 되었는데 로드맨이 뛰었던 대학은 NCAA가 아닌 인지도가 떨어지는 리그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른 신인에 비해 조금 늦은 25살에 NBA 무대를 밟게 된 로드맨은 디트로이트에서 자신의 위치를 비교적 잘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득점보다는 리바운드와 꾸준히 일에 매진하면서 팀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선보여 선배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감독 척 데일리도 그의 허슬 플레이가 마음에 쏙 든 나머지 당시 15분 정도 소화하는 후보 선수에 불과했던 로드맨에게 농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코트 밖에서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자유를 주면서도 곧 너의 시간이 올 테니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감독님을 로드맨은 공식 석상에서 신이라고 치켜 세울 정도로 그를 믿고 따랐고 다음 시즌부터 팀 내 핵심 전력이었던 덴틀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스타팅 멤버로 나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드맨이 주전으로 나선 24경기 중 디트로이트는 20승을 거뒀고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개인 기록 또한 평균 11.6득점, 8.7 리바운드로 상승시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동부 2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자신을 가로막았던 보스턴 셀틱스를 꺾고 고대하던 파이널 무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매직 존슨, 제임스 워디, 카림 압둘 자바가 이끄는 레이커스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우승은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NBA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긴 했지만 덴틀리가 복귀한 이후로 공격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던 로드맨은 다시 식스맨으로 사용되었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그는 벤치에만 있다가 끝나는 선수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타기 전이었던 로드맨은 선배들이 골밑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어둠의 기술들을 익혀나갔는데 당시에는 바디 체킹 룰이 관대했기 때문에 척 데일리 감독은 선수들에게 거친 플레이를 요구했고 선수들은 거친 수비를 넘어서 심판의 눈을 피해
뒤에 상대를 욕하고 밀고 때리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게 팀 컬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디트로이트의 주요 선수들은 배드보이즈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시키기만 하면 뭐든 열심히 하던 로드맨은 매 경기마다 매치업 상대를 좌절시키는 것을 즐겼습니다. 배드보이즈의 팀플레이는 점점 완벽해졌고 88-89 시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프로배에서도 로드맨은 매치업 상대에게 철거머리처럼 붙었고, 루즈볼을 향해서라면 어디로든지 몸을 던졌습니다. 아이지아 토마스, 조 듀마스, 빌 레인비어 등 최강 전력을 구성하고 있던 디트로이트는 1,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인 보스턴과 미러키를 스윕으로 잡아내면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상대는 마이클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였는데, 시리즈 평균 37.5득점을 기록하고 있던 조던을 로드맨과 배드보이즈는 한마음이 되어 조던만 막자는 생각으로 달려들었고, 결국 그의 평균 득점을 29.7점으로 묶었습니다. 조던 외에는 마땅한 선수가 없었던 불스를 4승 2패로 꺾었고, 다시 한번 파이널에 올라 LA 레이커스를 마주했는데요. 디펜딩 챔피언 레이커스는 시리즈 도중 매직 존슨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고, 디트로이트는 손쉽게 4연승을 하면서 로드맨은 3년 만에 NBA 우승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주전은 아니었지만 플레이오프 최다 리바운드, 디펜시브 레이팅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적인 면에서 팀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런 노력과 근성을 알고 있던 팀원들은 로드맨을 선발로 기용해달라고 팀에 건의하면서 89-90 시즌부터 주전으로 나서는 경기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올해의 수비 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기까지 했는데요. 디트로이트는 작년의 기세를 쭉 이어가면서 동부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디트로이트가 가장 고전한 상대는 또다시 컴파에서 만난 시카고 불스였는데요. 2옵션으로 올라선 피펜과 2를 갈고 온 조던은 시리즈를 7차전까지 끌고 갔으나 7차전에서 피펜과 그랜트의 야투율이 처참한 수준이었던 반면, 로드맨은 7개의 야투를 시도해 6개를 적중시키면서 19점 차로 압승을 거두고 파이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에서는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이끄는 포틀랜드를 만나 4승 1패로 제압하면서 2년 연속으로 NB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부터는 단단히 벼르고 올라온 시카고 불스에게 스윕을 당하면서 디트로이트의 전성기는 막을 내렸고 불스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92년에는 로드맨이 언제나 신뢰했던 데일리 감독이 팀을 떠나고, 그 시기에 이혼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농구에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93년에는 동부 10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하는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정신적으로 크게 방황하던 로드맨은 슬롯머신에 돈을 넣고 잃기를 반복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다시피 했지만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었고, 그러다 한 번은 장전된 총을 가지고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들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드맨은 7년간 함께했던 친정팀 디트로이트를 떠나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이적했는데, 이때부터 독특한 헤어스타일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단했을 때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뜻을 담은 노란 머리를 시작으로 로드맨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에서 맞은 첫 번째 시즌, 그는 평균 17.3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고, 팀은 55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문제와 본능을 보여줬는데, 1라운드에서 칼 말론과 존 스탁턴이 이끄는 유타 재즈를 상대할 때 2차전 막판 존 스탁턴에게 과격한 파울을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시 NBA 총재였던 데이비드 스턴이 로드맨과 면담을 하면서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좋은 선수가 아닌가 라고 타일렀지만, 이에 로드맨은 왜 나한테만 뭐라 하고 칼 말론의 팔꿈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그는 3차전을 뛰지 못했고, 이후 샌안토니오는 1승 3패로 시리즈를 내주고 탈락해야 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팀 훈련에 빠지는 것은 부지기수였고 무단으로 경기까지 결장하면서 많은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팀은 리그 전체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라가면서 논란이 잠재워질 뻔했으나 휴스턴에게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줬고, 올라주원과의 매치업에서 밀린 같은 팀 에이스 데이비드
데이비드 로빈슨을 리더십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까면서 문제아로 몰려 시카고 불스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문제아 이미지가 박힌 로드맨이 불스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는 시선이 있었으나 불스의 감독이었던 필 잭슨과 리더였던 조던은 경기 외적인 부면으로는 로드맨이 뭘 하든 간섭하지 않았고, 디트로이트 시절 마이클 조던의 불스를 꺾기 좋아했던 로드맨은 불스의 시스템을 워낙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했습니다. 어느새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사이드에서 강력한 존재감과 뛰어난 수비력으로 시카고 불스가 역대 최강의 팀으로 올라서는데 기여했는데요. 그 결과 95-96 시즌 시카고 불스는 72승 10패라는 역대 최다 승률을 갈아치웠고, 숀 캠프와 게리 페이튼이 이끌던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4승 2패로 꺾고 세 번째 우승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이클 조던이 41%의 야투율로 비교적 고전했던 시리즈에서 로드맨은 매 경기마다 최다 리바운드를 따냈고 팀의 공격 기회를 한층 늘려주었습니다. 이후 97년과 98년에도 파이널 무대에 올랐는데 두 번 모두 그의 포지션인 파워포워드 칼 말론이 주축인 유타 재즈를 마주했습니다. 말론은 로드맨보다 더 크고 훨씬 무거운 선수였지만 최대한 달라붙어 매 순간 공을 편하게 받지 못하게 압박했고, 공을 잡아도 다음 동작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훌륭하게 수비해 결국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뤄내고 불스 왕조를 건설해냈습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 마지막에는 LA 레이커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각각 한 시즌을 뛰었지만 모두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23경기, 12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한 채 방출을 당해 다소 초라하게 코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에서 영구 결번식이 진행되었고, 이틀 뒤에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해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이면서 연설을 했는데요. 함께했던 동료들과 그를 이끌어줬던 인생의 은사에게 많은 축하와 인정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커리어를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리바운드 10개는 거뜬히 잡아낼 것 같았던 선수, 루즈볼만 보면 배면 뛰기로 몸을 날렸던 선수, 데뷔부터 은퇴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고 구제불능이라는 취급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수비와 리바운드에만 꾸준히 매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